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정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이번에는 국제부 조수연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직구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저녁 러시아 중부 지역에서 대형 여객기 사고가 또 일어났네요. 탑승객 50명 전원이 숨진 추락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 반쯤입니다. 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카잔 공항에서 타타르스탄 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모스크바를 떠난 지 1시간여 만이었는데요. 여객기는 고도를 잃은 뒤 두 번째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4명과 승무원 6명 등 탑승객 50명 전원이 숨졌고 카잔 공항은 한동안 폐쇄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겨울에도 여객기가 모스크바 부누코보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해 5명이 숨지는 등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뉴스인지 참 궁금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5살 어린이를 위한 특별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자선단체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5살 마일즈 스콧의 배트맨이 되고 싶다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샌프란시스코 시민 12,000명과 시 당국 그리고 경찰과 언론까지 동참했는데요. 배트맨 복장을 한 스콧은 전차 선로에 묶여있던 여성을 구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 오바마 대통령도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스콧을 응원했습니다. 스콧의 활약은 SNS를 통해서도 전파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행사 참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예, 지난 몇 년 사이에 건강이 악화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현재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만델라의 전 부인인 위니 마디키잘라 만델라가 현지 언론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마디키잘라 만델라는 만델라 전 대통령이 사실상 말을 하지 못해서 현재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의료진이 만델라의 폐에서 나오는 액을 빼내려고 입에 관을 꽂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델라가 위독한 상태는 아니지만 병균에 매우 잘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침실이 병원 집중 진료실처럼 개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델라는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자택에서 22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에 의해 24시간 돌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사고 소식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마곡철교를 500m 정도 못 간 지점에 승용차가 한 3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시민 제보인데요. 사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반대쪽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통일로가 도심 방면으로 불광역부터 독립문역 구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종로도 도심 방면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대문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과천대로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이어지는 동작대로가 경문고등학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쪽도 이수역에서 사당역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릉도는 세곡동 사거리에서 영곡 사거리까지 시속 10km 정도로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미국 뉴욕 증시, 특히 다우존스가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또 상승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85.48포인트, 0.54% 오른 15,961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42%, 나스닥은 0.33% 올랐습니다. 다우 S&P 500 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4일째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 양적 완화 유지를 시사한 그 제니디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지명자의 그 청문회 발언 효과가 이어진 데 따른 건데요. 옐런은 지난 14일에 그 청문회에서 아주 강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연준의 책무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양적 완화 유지를 시사했었습니다. 이날 그 장중 발표된 그 10월에 그 미국의 산업 생산은 0.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자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이 지속적으로 이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니 옐런 지명자의 이런 말들이 결국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최고치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그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나스닥 지수도 3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옐런의 발언에 비춰볼 때 당분간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와 S&P 지수가 각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6,000과 1,800선에 바짝 다가선 상황인데요. 이를 뚫을 경우에는 4분기 내내 이른바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슈러더는 지난 14일 글로벌 컨퍼런스에서요. 미국의 내년에 미국 주식시장이 가장 유명하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 수화기에서 조금만 입을 떼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전화기가 좀 너무 울린 것 같습니다. 예, 국내로 돌아와서 이 소식 한번 들어보죠.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동부그룹이요. 계열사들을 팔아서 차입금을 3조 원가량 줄이겠다는 자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동부는 동양과 같이 위기는 아니지만 차입금이 6조 원에 달하고 또 부채 비율이 270%는 높아서 시장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눈에 띄는 것은 2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키워온 반도체 회사 동부하이텍을 팔기로 한 겁니다. 10년 이상 적자를 내면서 팔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과거에 김준기 동부회장은 삼성도 처음에는 반도체 할 때 10년 이상 적자를 냈다면서 애종을 보유한 회사였는데 이번에 팔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부메탈, 동부제철 인천공장 등 여러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은 한진이나 현대그룹 등 재무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그룹들도 조만간 자구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업들이 이런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 코닝에 매각되는 삼성 코닝 직원들이 거액의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지난달 말에 삼성그룹은 LCD용 유리를 만드는 합작사인 삼성 코닝의 지분 42%를 코닝에 넘기기로 했는데요. 이후에 문호조 경영을 해오던 삼성 코닝의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조가 생겼습니다. 예. 회사 측이 평생 고용과 급여 독립의생 현상 유지 그리고 희망자 전원의 삼성 다른 계열사의 전배 등을 약속하고 합의서까지 써줬는데도 직원들은 현재 위로금을 1인당 5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코닝 직원이 됐다, 놀랐다, 또는 상실감이 크다, 이런 이유인데요. 직원이 4,200명이니까 총액으로 하면 2조 1,500억 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동안 하이닉스나 하이마트 등이 매각이 됐을 때 대부분 위로금이 기본급의 몇 개월치 이 정도였는데, 즉 많아도 몇 천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한 해 이 삼성코닝이 한 해 몇 조씩 거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같은 많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1인당 5억 원 같으면 예, 위로금만 하더라도 그 회사 달만 하군요. 이 국내 최대인 3일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배상금 140억 원을 물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는 3일 회계법인의 코스닥 상장회사 포휴먼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보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투자자들 13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요. 투자자들에게 1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 감사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일에 그 부실감사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에 그 부실감사에 대한 대가로 회계사들이 향을 받았다는 이런 취지의 진술도 나와서 여파가 예상되는데요. 그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됐던 그 포휴먼은 2008년부터 3년간 그 164억 원의 순손실을 냈으면서도 회계 서류 등을 조작을 해서 414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처럼 이렇게 분식회계를 했다가 적발이 돼서 2011년에 상장 폐지됐었습니다. 3일 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그 2009년, 2010년 감사보고에 대해서 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예, 은행에서 앞으로 통장 만들기가 까다로워진다면서요? 지금은 은행에 가면 그 통상 5분 만에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같은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포 통장을 없애기 위해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때문인데요. 통장 발급 사유나 인적사항 이런 재확인 등의 절차를 기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통장 발급에 그 2, 3일씩 걸리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으로서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그 대포 통장 등이 줄어들면서 금융사기 등에 휘말릴 가능성은 적어질 것으로 이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아침 8시 54분경 LG전자 소속 시콜스키 기종 헬기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중간 부분에 충돌해서 기장과 부기장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사고 9분 전에 김포에서의 이륙에서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정 확보를 제대로 못해 경로를 착각한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위에 어떻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군사용 헬기 외에도 33개 헬기 보유업체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민간 헬기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천세욱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 기장님. 안녕하세요, 천세욱입니다. 예, 어제 사고 헬기 조종사로서 깜짝 놀랐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상공을 비행할 때 어디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비행 허가를 어디서는 아니고 각 비행장마다 비행 인가를 해주는 정보실이 있으니까. 예. 거기서 하는 거죠. 그 비행장 정보실에서 허가를 받으면 그 비행을 할 수 있군요. 네네. 예, 근데 서울 상공 같은 경우는 그 강북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서울 상공에 안개가 짙었는데 사고 시간 서울공항의 시정거리가 800m였다. 그리고 기상청 그 송울동의 기상청 주변은 뭐 1.1km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행이 어려운 상태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인가해준 기지에서는 시정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인가해줄 거고요. 예. 제가 봐서는 목적지 근방의 중간 항로는 목적지 근방 기상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이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신문에 이제 그 나온 얘기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비행기가, 헬기가 뜨는 곳의 기상만 살피고 목적지, 도착지의 기상은 상관없이 비행 허가가 나온다는데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지 안에서만, 그 범위 안에서만 인가를 해주지 목적지나 중간은 거기서는 파악을 해서 알려줄 수 없고 그거는 조종사 책임이죠. 예, 평소 헬기 같은 경우에요. 이 비행 제한이 되는 시정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는 기지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 헬리콥터는 1.8km 또 중간 기상은 그 반 하프마일 한 900m 정도 되는데 기지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시정이 좋지 않을 때 그 비행 결정은 그러면 그 조종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비행장에 있는 그 통제하는 곳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지가 있는 그 통제 공역이 보통 한 5마일 정도 비행장 중심에서 그것까지는 그 비행장이 더 통제를 해주고. 예. 나머지는 조종사가 판단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5마일 정도까지는 이제 비행장에서 이 관제를 해주는데 그 이후는 조종사 책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평소에 어떻습니까? 예, 그 안개가 많이 낀다든가 기상이 악화됐을 때도 그 무리한 비행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간혹 이제 그 비행 지시하는 사람하고 예. 뭐 그런 임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조금 요구를 할 수는 있는데 모든 것은 조종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조종사가 지휘관이니까 예. 사장이니까 그래서 안 될 때는 규정상 안 되니까 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조종사 책임이죠. 예, 조종사 책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군요. 네. 근데 지금 고층 건물에 비행 장애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 그렇습니다. 159개가 있던데요. 이 네. 그 안개가 끼었을 때는 비행 장애등이 작동이 되죠? 작동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 조종사가 왜 비행 장애등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봐서는 그 사진상으로나 이런 걸 보면은 예. 그 장애등은 그 아파트나 건물 옥상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데 예. 그것보다 고도를 낮게 비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일 수는 없죠. 그 장애등은. 아, 그렇군요. 네. 이 보통 이 건물에 붉은 등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제일 꼭대기에 있고 중간 부근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혹 그 최근 최근 시설들은 예. 그 아주 높은 건물들은 중간쯤에도 있는데 예. 지금 그 충돌한 아파트에는 제가 중간에서는 못 봤습니다. 혹시 시설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못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야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비행장애, 항공장애 등만으로 헬기가 안전 운행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비행장에 외부에서 비행장에 들어갈 때는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예. 그동안에 조종사 그 기량에 대해서 야간 비행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무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야간 비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뭐 몇 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야간 비행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야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이 청 기장님 같은 베테랑 조종사들은 이 시계가 갑자기 불량해지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고도를 좀 왜냐면 어차피 시각 비행이니까 뭘 창고점을 봐야 되니까 예.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줄여야죠. 예, 고도 낮추고 저 같은 속도를 경우는 예. 그 시계 비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수한 비행 자체가 시계 비행이니까 예. 크게는 이제 대기 비행하고 시계 비행을 나누는데 예. 대부분 헬리콥터들은 특이한 상황 외에는 시계 비행을 하니까 예. 참고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되죠. 예, 어제 사고 헬기는 잠실 선착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강변을 따라서 항로가 지정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항로를 어제 이탈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추측 보도들이 나옵니다. 가로질러 가다가 그랬다 아니면 잘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항로를 이탈할 때 경고하는 곳이 없습니까? 제가 그 대략 어제 봤는데요. 예. 그 지점에서 착륙할 헬기장하고 그 아파트하고 그 갈라진 부분이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500-600m. 예.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히 경고해주고 그런 건 없고, 그건 약간 착각인 것 같아요. 예, 착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착각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나갔습니다. 예, 예. 어제 또 다른 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헬기가 건물 등에 접근을 하면 헬기에 설치된 이 GPWS라는 이 새로운 기기가 경고음을 낸다고 합니다. 이 최신형 헬기에 이 GPWS라는 것이 다 달려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속도가 많아지 않았느냐. 예. 그걸 짐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얼마 정도 하면은 올려주는데 그걸 듣고도 이미 조치가 늦었지 않았느냐. 예. 왜냐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예상하는 거죠.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렇군요. 혹시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사고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시계 확보를 못해서 못한 부분하고 시계가 좋지 않으면은 지휘관이 조종사가 지휘관인데 결심을 빨리 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 회사 하면 시계에 가면은 그만두라고 라든지 다른 조치가 있더라도 그만둬야 되는데 결국 조종사가 조금 무리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간 헬기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천서욱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 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아,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자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예,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직까지 지각하고 있습니다.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의 NLL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 이거 두고 또 여야가 또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노무현 재단과 야당은 이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다. 예, 이런 식의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금요일이죠. 15일. 예. 보니까 검찰 114일 동안 검찰에 고발된 114일 만입니다. 발표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파쇄, 삭제하여 대통령 기록권을 이관하지 않았다. 이것이 요지고. 예, 그러니까 초안은 삭제를 하고 수정본은 미이관했다는 거죠. 미이관했고 이 이야기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백종천 전 안보실장, 조명균 전 비서관 두 사람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고 나머지 이제 문재인 의원 등 관계자 45명 정도는 이른바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검찰이 굉장히 고뇌가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 그렇겠죠. 여당 눈치도 보면서 야당 눈치도 본 거예요. 아예 딱 봤을 때는. 뭐 눈치를 보았겠습니까? 고지고대로 판단했다고 저희들은 믿어야 될 테인데. 예, 방금 박상영 박사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예, 잘 됐군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박 박사 의견 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NLL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검찰이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또 야당 편 그 발언이 예, 그렇습니다. 야당 편보다는요. 예. 조명균 전 비서관의 의중에 따라서 검찰이 발표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일관되게 진술에 따르는데 조명균 전 비서관이 사실을 밝힌 대목을 보면은 지난 1월에 검찰에 얘기를 했을 때하고 1월 14일 날. 네. 예. 7월 달에 얘기를 했을 때는 1월 달에 내가 기억이 없어서 잘못 얘기를 한 거다. 예. 그때 정정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예, 안 그래도 그 점을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볼 생각인데요. 네. 예. 이 1월 14일 날 이 한 진술과 7월 달에 진술이 달랐다. 물론 이제 검찰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 하는 것은 뭐 검찰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기자회견을 또 두고 여당이나 반대편 쪽에서는 그 노무현 재단이 왜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느냐 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 문제는 그 조명균 비서관 얘기를 줄여서 얘기를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이 만든 회의록 초본 폐기하고 또 수정본 미관한 게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 우선 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어제 조명균 비서관 기자회견 내용은 크게 쟁점은 두 가지예요. 예. 삭제 지시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1월 달에 1월 14일 검찰에 가서 진술을 참고인으로 그 당시에는 정문원 의원권이었죠. 그때는 그렇게 진술한 건 맞다. 그러나 7, 8, 90 일관되게 본인이 잘못 진술한 이야기라고 주장했으나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 두 번째는 삭제 미관 지시를 갖다가 받은 적이 그 기억이 없다.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쟁점에서 첫 번째 삭제 지시를 갖다가 처음에 진술에 1월 달에는 진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삭제하고 미관했다 하는 1월 달의 진술이 사실 7, 8월 달에 말을 바꿨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법정 가면요 1월 달 진술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니까 그때는 정문원 의원권으로 비교적 편한 마음에 가서 진술했던 것이고 7, 8, 9월 달에는 이것이 전국의 뜨거운 정적 판도라 상자가 열린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진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뒷부분 말을 바꾼 부분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뭐 이건 뭐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 또 하나 박상현 박사님 말씀 하나 더 있는데 쟁점. 예. 해놓고 그다음에 박 박사님 숨 좀 고르시고요. 두 번째 이 삭제 미관 지시를 받은 적이 자기 기억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뭐 과학적으로 수사했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 같아요. 보니까 2008년 2월 14일입니다. 이거는. 그때 청와대 이주환 내에서 조명균 비서관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께 메모 보고를 갖다가 합니다. 그 전문에 보면은 안보실에서는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1차 보고 시 대통령님께서 지시한 바에 따라 국정원과 협조하여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점검 수정했습니다. 동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 안보실장과 상의하여 이주환 문서관리 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메모 보고를 올립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께 복명한 겁니다. 그게 이제 퇴임 직전이죠? 퇴임 직전이죠. 그렇다면은 뭐 기억이 없다, 뭐 받은 적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검찰이 이야기한 이른바 과학으로 이건 디지털 포렌식으로 찾아낸 거니까요, 검찰이. 뭐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나 봐요.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이 1월 달에 한 진술이 더 높다. 이런 얘기군요. 박상현 박사님. 저는 그 조명균 전 비서관이 이 말이 바뀌는 거는 정말 저는 비판받아도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누군지 말을 하면은 일단 말을 믿고 보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상정인데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그동안에 말을 자꾸 열심히 바꿔가다 보니까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숙연치 않는 측면이 많아요. 아무튼 그런데 검찰 얘기도 조명균 전 비서관이 일관되게 진술하다 지난번에 발표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일관되게 진술을 안 했잖아요.
조명균 전 비서관이. 예, 1월달 진술과 그렇죠, 다르죠. 7월달의 진술이 달라. 또 어제 내용도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진술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꾸 일관된 진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명균 전 비서관을 유죄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납득이 되느냐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앞서 황 의원께서도 메모 보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의 정황도 아직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나와 있는 보고서 의견인데 2007년 12월 21일입니다. 당시 이제 회의록 초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2007년 언제라고요? 10월 21일. 아, 10월 21일? 예.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초안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좀 정확하지 않다 등등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지시를 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검찰에서도 확보가 된 문서입니다. 이 녹취록은 누군가 책임지고 한자 정확하게 다듬으라. 예, 그 얘기 했었죠. 있었죠. 예. 녹취록을 만들어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 줄을 달아서 정확성과 완성도 높은 회의록을 정리해서 이지원에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 이 지시 문구가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예.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정황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또 제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록이 수정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국정원에서 낸 회의록을 검찰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사 초안이라 하더라도 가사 초본이라 하더라도 이건 수정 했더라도 그 원본과 함께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이 정상회담 회의록이 다 수정이 됐을 때도 원본과 녹음 파일과 같이 보관이 됐답니다. 예,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리까리한 거예요. 뭐냐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시에는 이른바 초본과 완성본, 그러니까 둘 다 완성본입니다만은 초본과 수정본 그리고 음원 파일이죠.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보관하고 있는데 유독 남북 정상회담 시에만 앞서 말씀하신 초안만 삭제됐으니까 그 문제 있다 보시는 거고 문제 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한 건 사실이죠. 예, 박성준 박사님. 저는 이거는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볼 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얘기를 우리가 이번에 이제 검찰이 밝힌 대목을 그러니까 초본하고 수정본 내용을 보면 내용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있죠. 내용적으로요? 지금 여러 군데서는 뭐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또 반대편에서 보면 또 달라진 것이 많다고 보고, 저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이따가 하나만 찍고 갑시다. 내용적으로 보면 표현이라든지 뭐 이름이 바뀐 거는 충분히 저는 수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다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수정해야 완성본을 만들면은 이 완성본만 남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한 내용을 전부 다 대통령 기금으로 전부 다 남기는 것이 맞는지는 이게 아직 우리가 판례가 없고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다 남기라고 그러면 앞으로 남겨야 될 것이고 조명균 전 비서관 얘기는 자기는 지금까지 하면서 앞에 뜨는 걸 당연히 삭제를 하는 걸 줄 알았다. 초보는 당연히 삭제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한번 우리가 앞으로 정부 기록이라든지 대통령 기록을 관리할 때 하나의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있지만 그래서 요즘은 짚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의록 수정 부분에 있어서 주로 저를 나로 고치고 또 우리 김정일이가 반말한 것을 존댓말로 고친 거 이것도 사실은 문제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김정일이가 NLL과 같이 복잡하게 제기된 선을 폐기한다. 이렇게 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NLL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초안에 되어 있었는데 이걸 해결이 됩니다를 치유됩니다. 이렇게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어학적으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치유가 된다는 말은 병든 것을 고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갖다 1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지난해 10월 8일 날 정문원 의원이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올 6월 24일 국가정보원에서 그 103쪽짜리 국가정보원 보관본이죠. 그걸 봤을 때 사실 포기 발언은 없어요. 그런데 잘 읽다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이른바 폐기하는 듯한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도 위원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놓고 포기냐 아니냐 끝없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치유냐 해결이냐 이보다 근본적으로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치면서 저도 위원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NLL 가도 괴물 같다는 표현 이런 부분들이 그 뒤에서 이렇게 이어져 나오거든요.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어쨌든 포기라는 단어를 딱 떨어지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 의도에는 그것
폐기, 그러니까 그 북한 쪽에서는 봐서 폐기죠. 폐기를 주장하는 김정일 위원장이 동조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은 자칫 오해를 크게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는 다분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상현 박사님.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을 할 때 서해 평화 협력지대를 만드는 구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 경우에는 NLL 문제가 치유가 된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또 말은 수정을 할 때는 이거를 온화하게 수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노무기에서 잘못 적은 것을 노무기 그대로 적은 것이 치유됩니다라고 바꿨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해결이 됩니다라고 발음을 안 했는데 치유됩니다라고 발음한 것을 바로 잡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바로 노무기 그대로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임기 중에 NLL 문제는 치유됩니다. 이렇게 바로 잡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박 박사님 말씀은 평화협력지대를 만들게 되면 NLL 문제로 남북 간의 다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치유가 된다고요. 이런 취지였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이시죠. 예. 예, 뭐, 그 질문 어차피 지금 여야 간의 다툼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다퉈봤자 뭘 하겠습니까?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예요, 이제는. 예, 짧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오늘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인설인데요. 이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이 시정인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뭔가 대답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는데, 예, 이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언급이 나올까 궁금해집니다.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왕 후보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0월 31일 날 물론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간접적 형태로 말씀을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대원칙을 갖다 얘기했거든요. 보면 일단 그것은 사법부 지금 조사 중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다음에 재판부 판단 기다려서 거기에 대한 결정 나오면은 엄정하게 처벌할 거 처벌하고 이른바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그런 원칙적 말씀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지금 양특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특위하고 특검을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박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특위와 특검 받겠다고 오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실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박상현 박사님. 그렇죠. 특위를 받고 특검을 받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니죠. 예. 그걸 그래서 받겠다 그러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뭘 합니까? 헛개비가 되죠. 새누리당 지도부 완전 헛개비가 그러나 오늘 예산안 문제하고 기금 운영 문제만 얘기하고 끝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야당의 화답에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면서 그대 원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화답하면서 야당한테 국회 일정에 좀 협력해 달라.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맞지 않습니까? 또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자신만 얘기하고 가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원론적이라고 하더라도 긴급 정치안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주일이 베스트 워스트 얘기해 보죠. 예, 황 의원님 이주일이 베스트 누굴 꼽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사표를 던진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을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예, 이유는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참 망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망신했고 그러나 보면 본인이 밝힐 건 밝히고 감찰을 받겠다 하고 먼저 자진 감찰을 받았고 감찰 결과에 따라서 그러나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을 관리하지 못한 점에 책임지면서 바로 결과 나오자마자 사표를 던지는 부분은 어쨌든 법조인 이전에 한 남자로서 깔끔한 그런 처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박사님. 저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을 뽑았습니다. 예, 이분은요? 지난 13일 날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당내 비록 친이계 얼마 채가 안 되는 비리로 남았다고 하더라도 얘기한 내용이 상당히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정치를 국정원과 검찰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정치개혁을 등진 정당처럼 돼버렸다. 여당은 국정원과 검찰 뒷바라지 하다가 볼일 다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 또 새누리당의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압박하는 이런 것은 여당 중전으로서 참 어려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쓴소리했다는 것 자체는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청량제 같은 소리였다. 그래서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두 분 다 좋은 이유로 뽑았군요. 전 변호사님은요? 제게 물으시는 겁니까? 예, 저는 김한길 대표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확히 일주일 전에 황우여 대표 이 여의도 복귀를 축하하면서 떡까지 사들고 가죠. 그런데 참 좀 냉담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민주당 안에서 여러 말이 나왔는데 이 참 이번에 시정연설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박 대통령 보이콧 이 시정연설 보이콧하자 검은 넥타이 매자 전부 다 앉아있고 박수 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김한길 대표가 시정연설은 정상적으로 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기로 했어요.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더라도 제가 베스트로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베스트가 되는 시대가 됐군요. 이주일이 워스트 황 의원님? 전 김무성 의원 뽑았습니다. 예.
찌라시 사건입니까? 그거죠, 뭐 찌라시. 제가 똑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찌라시 정보지를 보고 얘기를 했다는 데 대해서 짧은 소회를 두 분이 한 말씀씩. 아니, 황 의원님. 작년 12월 14일로 돌아가서 명색이 그래 당시 거의 제1당에 제1당에 그 당시 나 집권당은 당이죠. 선거대책 본부장이었죠. 총괄선대본부장이 그래 찌라시 보고 그저 유세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검찰에 출두하면서도 뭐 사람들이 그저 보면 좀 믿을 만한 말씀을 하셔야지 찌라시 보았다 하니까 정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찌라시라고 얘기했지. 찌라시라고 얘기했는데 그 찌라시라는 그 속어를 갖다가 언론에서 미안하니까 정보지로 바꾼 거죠. 그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 하는 것은 하여튼 어쨌든 국민들에게 무성대장이라고 좀 별칭이고 무대라는 별칭이 있는 그 김무성 의원으로서는 참 보면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처신이었다. 보고 박사님? 네, 저도 뭐 딱 적어봤는데 김무성 의원 글쎄요. 집권당의 선대본부장, 총괄 선대본부장이 대선 때 했던 발언을 찌라시에서 넣은 얘기를 가지고 발언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내용을 아무런 미안함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대로 찌라시를 분석해서 설명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정치의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김무성 의원의 이 찌라시 발언을 워스토로 꼽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 변호사님. 저는 그 외국인을 한 사람 뽑았습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라는 자. 이 사람 남의 나라 총리인데 좀 심했어요. 우리 정부를 그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나라다. 거기에다가 최측근은 그 하기우드라고 그러죠. 그자는 한국 정한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 우리 국회의원 16명을 만나서는 이 정상회담 하고 싶다. 또 이런 얘기를 했고 문자 그대로 표리부동하다고 봐야 합니까? 저하고 동갑인데 무척 화가 나는군요. 우리 세대에 저런 인물이 옆에 나라의 총리를 하고 있구나. 방송에서 제가 오늘 너무 심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 감정 계속 건드리면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른치기 출발사 아침 월요일 마련하는 정치 포커스 시사평론가 박상명 박사, 미시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사 혼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오늘 밤 어때?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지난 주말 귀를 씻을 일이 생겼습니다. 아베 신조가 한국은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나라라고 한 겁니다. 최측근 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원화를 매입해 원화 강세로 만들어서 한국 경제를 통제한다는 정한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러는 건 미국 백을 믿기 때문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아베가 동북아에서 새롭고 강력한 역할을 맡기 위해 기울이는 엄청난 노력에 더 이상 기쁘고 흥분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니 일본이 방자해진 거죠. 경단련은 일본이 철수하면 한국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심지어 일본은행이 한국 지원을 꺼내면 삼성도 하루 만에 괴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우리 국회의원을 만난 아베 말이 걸작입니다. 옛내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했다는군요. 통색의 염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극과 속에 달라도 이 정도면 가히 철면피입니다. 통색의 염, 노태우 대통령에게 아키히로 일본왕이 한 말입니다. 통색은 몹시 애통한 걸 말하는데요. 아베 신조 전범의 손자인 그가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